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구는 각 정당 후보들이 얼마나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관심입니다. 대구 민주당은 최대 30% 득표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75%를 얻을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텃밭 사수에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벌일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는 대구 경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구 경북을 수차례 찾으며 연일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75.14%, 경북 72.76%를 얻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25% 이상 득표, 최대 30% 득표율을 노리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실시된 8차례 대선 가운데 민주당 계열 정당이 대구 경북에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의 30%대 득표율을 얻어 보수의 성지를 개척하겠다는 포부입니다. 25% 이상 이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표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대구 분위기가 그때보다 시민들 반응이 훨씬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반면 국민의힘은 80% 이상 득표율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높은 지지율로 전국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폭주기관차를 누가 막아야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도민, 대구 시도민 여러분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피날레 유세 지역으로 정할 정도로 대구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보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지 촬영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해서도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와 개표소의 일반인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의 경우 투표하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 선관위 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표소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위원과 직원,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투 개표소에 대한 무단 침입 행위와 소란 행위,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닐까 걱정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또 전세금 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함께 시작됩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던 30대 남성 A씨.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문자 한 통.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니까 계속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대출 갱신을 해야 되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이제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입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 뒤 최대 7일 안에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되고 월 3회로 조회 횟수는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월세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PC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 정보 확인, 계약 후에는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전세 사기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대구 지역 피해자가 6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총 860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규 지정해 총 3만 40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669명으로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 매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H는 지난달 기준 대구 95가구를 경매 또는 협의로 매입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길고 더운 여름이 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백차경 기자가 생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기상 위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안성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온 고진숙 씨. 고 씨가 처음 안성으로 왔을 때와 지금의 농촌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논농사에 쓰는 모짜리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벼 모종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크니까 들쑥날쑥하면 이게 이한 게 심어지질 않아서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아예 다 키운 거를 사다 심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축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열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니 전기요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 씨는 기후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위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 탓도 기후가 점점 저기니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양계 사업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온 백승엽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 씨는 올해 10만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3만 마리 수준으로 줄이고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물복지라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당 사육 두수를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조금 개체수를 줄여서 이 안에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백 씨는 수익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평균 온도가 농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안성시 관내의 모내기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지난해는 평균 한 달가량 일찍 진행됐습니다. 모를 심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쌀의 등습기에 영향을 줬고 결국 지난해 안성에서 자란 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으면은 특등과 1등급 출원 비율이 한 80% 이상 정도는 안성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좋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후 문제가 쌀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시는 올해 모내기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기후 위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숲속 무인 도서관 형태인 비슬 책방이 이번 달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비슬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로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비슬산 오토 캠핑장 안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비슬 책방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형태로 누구나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를 사용해 만든 비슬 책방은 비슬산의 숲과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보통은 캠핑장에 아이들하고 조금 쉴만한 공간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숲 도서관처럼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자연에서 뭔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슬 책방 안에는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웹툰 단행본, 어린이를 위한 도서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물론 휴양림과 비슬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약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슬 책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시범 운영 기간에 약 한 200명 정도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공간 규모랑 이제 자연 속 입지, 무인 운영이라는 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호응을 좀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슬 책방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안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 공간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희생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또 그들의 의미 담은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저 광복 80주년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1960년대에 설립된 광복회, 실제 이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복회의 일종의 생일날입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고 또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해서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몽땅 뺏겼단 말이죠. 그것을 35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80주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감동했던 세대들은 다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신데 역시 글로 배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동이 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더 의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과거사 청산관 같은 좀 민감한 소재들 때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예, 이 광복의 이 감동 이것을 기억하기커녕 오히려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일진의 시대가 지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또 무슨 독립기념관 모두가 일제가 나쁠 게 뭐가 있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일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수탈을 했다, 또 많은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걸 반일 종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이게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고 그냥 달려온 것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허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광복회가 이 혼탁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복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서 이 되새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이렇게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전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요, 폭력적인 일본이요,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일본이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한 일본이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자꾸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명하게 갈라서 전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후 일본은 평화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 또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애 정신으로 그분들을 대하자. 한국과 일본 그것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중국에 대해서 독립운동 상에서 우리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항일 전선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해서 또 우애를 표시해주고, 이런 것이 80주년을 통해서 한번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할 또 인물들이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복회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배울 생각하지 말고 광범한 독서의 폭을 넓혀달라. 그리고 애국주의적 있었던 많은 분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그것을 좀 봐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올 한 해는 더더욱 바빠지실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광복임을 알려주시는데 또 여념없이 활동하실 텐데 네.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네. 후손들에게도 광복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80주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면서 뜻있게 세우면은, 그 정신을 태우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복 회장님과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구 염색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근간이자 혁신의 원천이 되는 산업을 일컫는 말로
염색 산다는 앞으로 연간 20억 원가량을 지원받게 됩니다. 산다는 공단 내 폐수 처리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등 주로 환경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산다는 장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국내 최대 실내 플라워쇼인 제16회 대구 꽃박람회를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 꽃생 갓생이란 주제로 8개국 대표 플로리스트가 참여하는 아시아 플로랄 디자인 콘테스트와 플라워 데몬스트레이션, 청소년 기능 경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치유산업특별관, 가족체험존,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만원, 사전 예매 시 7,000원입니다. 중구청은 성내이동 신령고등학교 주변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53면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이번 조성으로 중구 내 총 주차구역은 1,433면으로 확대됐습니다. 미진분 씨 김진호 대표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를 약정해 아너 소사이어티 261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이 기부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구는 복지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서 복지자원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요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기관 운영 프로그램 등 99개의 사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서보건지소가 운영하는 달서 100세 건강학교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의 하반기 과정 참가자는 8월 중순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일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